근데 공감이라는 건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공감의 그 기준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너 지금 숙제하기 싫어? 아, 싫구나, 싫겠다, 이게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 끝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그 싫은 거는 너무 기본인 거고, 지금 왜 싫은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싫은지, 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싫은지. 근데 아이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느낌이 뭐냐면은, 엄마가,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찝찝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아이가 나 그러면은 나중에 공부를 점점 못하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마무리를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뭔가 이제 좀 네, 찝찝하죠. 네네. 그 찝찝하다는 거 되게 중요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찝찝함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찝찝할까봐. 사실은 엄마가 찝찝한 거예요. 엄마가 찝찝하니까 아이가 찝찝할까봐지. 왜 찝찝한지를 그냥 흔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공부 정서라는 게 예전부터 연구되어 온 걸 보면 학습 정서라고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하다는 게 많이 강조가 됐는데, 최근에는 공부법과 관련해서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공부 정서에 대한 느낌이 좀 많거든요. 맞아요. 학생들을 보고 또 학부모님들을 보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공부라는 게 필요한데, 정서 때문에, 아이마다 당연히 재능도 다르고 잠재력도 다 다르겠지만 정서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거를 너무 많이 봐서, 공부 정서를 막 좋게 해가지고 막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이게 아니라, 공부라는 거는 학생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공부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공부인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발목 잡지 않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정서가 공부를 발목을 잡는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 자체도 공부를 내가 못한다, 공부를 안 한다, 또는 포기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열등감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해 나갈 때 건강하게 정서를 잘 지키면서 공부도 건강하게 해 나갈 수 있을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로 우선은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고민하는 게 수면 교육,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뭐 먹기 시작하면 식습관 교육. 먹고 자는 거는 사람의 본능이고 너무 중요한 거 당연한 거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경 쓰는 건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너무 잘 자는 거, 잘 먹는 거에만 신경 쓰는 거죠. 결과에만.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고, 예전에 뭐 도깨비 어플 이런 식으로 잠 안 자거나 그럴 나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로 안 자려고 하고 하는 타이밍에 재우는 결과만 신경 쓰면 부정적인 느낌, 공포를 많이 자극하죠. 제일 잘 먹히니까. 어쨌든 공포심을 자극해서 뭔가 하게, 말 듣게. 결과물만 생각하면은 행동이라는 부분 단기간만 보면은 그게 먹히고 맞지만,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되게 크게 봐야 되는 게 항상 있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그런 식으로 잠을 이제 자면, 잠은 자고 규칙적인 습관은 생기는데, 잠이라는 거는 사실 본질적으로 내가 몸과 마음의 휴식, 충전,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이 너무 중요한 거고, 그걸 내가 긍정적으로 잘 자연스럽게 활용하려면은 잠과 관련된 정서라는 거가 굉장히 괜찮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자는 거는. 근데 다들 뭐 몇 살 때는 뭘 어떻게 잘 가려야 되고, 뭐 음식 골고루 먹어야지 키가 크고, 이런 거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되는 게 정서. 지나치게 통제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이 입장에서는 잘 먹긴 하지만, 먹는 것도 역시 똑같이 내가 에너지를 보충하는 역할, 그 다음에 또 먹는 즐거움, 그 다음에 나의 포만감을 조절하는 느낌, 배고팠을 때 먹고 또 포만감이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게 되는 건데, 그런 게 오히려 너무 강압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되는 게 익숙해지면 결과적으로는 뭔가 정돈된 것 같지만 속에서는 자발성도 없고 지나친 통제감에 오히려 위축되기도 하고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나중에 나타나요. 성인이 되거나 청소년 때 그런 반발로 엉뚱하게도 이제 관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상담할 때 양육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식습관에 대한 부분이 어땠나 이런 걸 항상 물어보는데, 배변 훈련도 물어보고, 그 이유가 정서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고, 이거랑 똑같이 공부라는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완벽하게 자발적으로 할 수도 없고 타의에서 하지도 않겠지만, 부모님들이 그걸 전제로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럼요. 1등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가 꼭 스카이를 원하는 건 네. 아니에요. 근데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는 느낌 때문에 억누르는 거고. 답도 똑같은 것 똑같죠. 같아요. 너무 안 먹기 때문이다 그쵸.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만약에 좀 더 잘 먹게 되면, 거봐 잘 먹긴 해, 더 해. 공부도 스카이 아니지만 조금 되면 1등
1등급 오르면 또 더해. 이렇게 되는 게 부모 마음인 걸 저도 아는 거죠. 초등학생이고 자녀가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로 나타난다고 보시는지. 정서라는 거는 좀 기간이 어느 정도 차야지 티가 나는 거라서 당장 보이는 거는 행동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부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청소년기고 한참 공부해야 될 때죠. 진짜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거가 너무 중요한 경험인데 그때 오히려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애들도 공부 안 하던 애들도 이제 공부를 해.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서. 그리고 나도 옛날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꿈이 생겼는데 공부를 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겨서 이제 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하고 싶고 책상에는 앉고 머리와 다르게 가슴에서 이제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오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딴짓을 하거나 학원에 가서 집중 안 하거나 그게 공부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머리 따로 가슴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엇나가는 걸 자기가 경험하면은 스스로 위축이 돼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애들처럼 성실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축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것도 못하고 안 하고 그러면 더 자괴감이 들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나중에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이가 나 공부 안 해, 나 공부 질렸어,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나 공부 안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싶고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시기고 좋은 사람 되고 싶고 훌륭한 사람 되고 싶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내 감정 따로 행동 따로 돼서 공부는 안 하고 싶고 자꾸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요 둘 사이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 공부 안 해. 이런 나를 보는 게 싫으니까 나는 공부를 그냥 안 하는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근데 분명히 그렇지가 않고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꼭 존중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겉에 있는 그 말만 믿고 그거를 이제 뜯어 고치려고 또 하는 거죠. 아이랑 상호작용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거나 좋아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이 보이면 괜찮다라고 그냥 믿어버려도 되는 건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서 자체가 어떤 행동과 관련된 감정이 오랫동안 축적됐을 때 긴 호흡으로 형성되는 흐름이 정서라서 내가 단면에 뭐 애가 잘한다, 열심히 한다, 좋아한다 또는 하기 싫어한다, 못한다 이거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이가 재밌게 하고 이런 어떤 결과적인 행동 측면이 아니라 아이가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인 거죠. 감정이 모아서 반복되면서 정서가 형성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또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어떻게 하면 공부와 관련된 좋은 감정을 자꾸 이렇게 해줄까요? 그래서 엄마표 놀이 옛날 때부터 하던 걸 이제 공부도 막 이렇게 재밌게, 요즘에는 참고서나 뭐 학원도 그렇게 재밌게 하는 거 많고 도움 물론 되지만 감정이라는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중고등학교 가면은 그런 공부도 아니고 즐겁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진짜 즐거움은 내가 뭔가 내 목표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공부를 뭐 알매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 내가 이걸 견디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즐거움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인위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고학년이고 그거에 맞게 뭔가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애들은 조금 쉽게 하고 어떤 애들은 굉장히 하기 싫어하고 해요. 그러면 뭐 조금 쉽게 하는 애가 공부 정서가 좋은 거냐, 좀 잘 안 하는 애는 공부 정서가 나쁜 거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기질에 맞게 그 순간에 경험하는 감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어떤 부분이 어렵냐 힘드냐 이거를 아이의 표정과 말과 반복되는 행동과 이런 걸로 유추를 해서 조금 미리 예상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렵고요. 그거는 엄마로서 너무 높은 그 허들인 거고 그냥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미리 앞서서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오히려 넘겨짚는 게 생각보다 부정확한 경우가 진짜 많죠. 부모들이. 저도 부모로서 항상 느껴요. 내가 다른 아이들을 진료실에서 대하거나 할 때는 객관성이 되는데 내 아이를 대할 때는 너무 왜곡이 심하죠. 원래 부모는 그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 순간에 아이가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듣는 건데
문제는 어떤 아이는 말을 많이 하고 공부하다가 짜증나고 안 풀리면 그런 말을 막 계속 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겉으로 봐서는 그냥 차분하게 앉아있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그게 아닌 경우도 많죠. 되게 안 풀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좌절할 수도 있고, 또는 시키니까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지금 괴롭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있는 아이들도 있고 표면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뭐 기질별로 다 다르겠지만 공통되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들으려는 마음 자세, 얘기 안 하는 애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일 수도 있지만 자기 표현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아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엄마가 꼭 무섭고 강압적이어서만은 아니에요. 애들은 생각보다 분위기 파악을 잘해서 엄마가 나한테 바라는 거는 성실한 거야, 또는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거야,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하다 보면은 싫을 때도 있고 뭔가 막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좀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그 부분을 표현을 안 하게 돼요. 엄마가 나를 기대하고 있고 나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그래서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 그래서 표현을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모범생 같지만 속에서는 정서적인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유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부 정서를 강조할 때 말씀드리는 게, 부모의 공부 정서를 꼭 봐야 돼요. 부모의 개개인 차이로 공부를 내가 잘했어도 또는 내가 못했어도 아이를 공부시킬 때는 정서가 편하지가 않아요. 공부를 잘했던 경우에는 아이를 키울 때, 요즘에 애들 보면은 너무 나 때랑은 다르게 애들이 너무 수동적이고 이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를 못하죠.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거를, 공부를 또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거를. 그 다음에 반대로 공부를 본인이 못하는 것 때문에 위축된 마음이 있었을 때는 역시 이 긴 호흡으로 정서가 부정적으로 형성돼서 아이를 공부시킬 때도 나의 공부 정서가 자극돼요, 부모의.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고 날이 서 있고, 근데 애들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죠. 그래서 엄마가 다른 활동하거나 뭐 놀 때나 밥 먹을 때나 다른 얘기할 때랑은 다르게 엄마 책상에만 앉으면 엄마가 뭔가 톡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애들이 느끼죠. 그래서 이제 착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표현을 안 하고 건드릴까봐, 또는 건드려서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도 있지만 그런 엄마를 힘들게 할까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내 그런 마음을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를 항상 1번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드는 생각이, 내가 우리 아이한테 다른 거를 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게 수학을 저희 아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엄마는 빵점을 맞아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빵점 맞은 적도 없고 그쵸. 제가 뭐라고 뭐 하진 않지만, 그쵸. 근데 그런 것과 또 뭐가 있냐면, 엄마 누구누구가 너는 엄마가 100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 나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 걔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래서 뭐 굉장히 부드럽게 아이랑 뭐 같이 공부를 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거 알아? 나 그거 하기 싫은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한 거다. 나 이거 되게 하기 싫은데 이거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숙제할 때도 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요즘 분위기가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애들끼리 뭐 학년에 따라서 올라가면서 서로 수치라는 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뭐 학원에 그런 게 많죠. 내가 요 점수인데 다른 애는 어떤가? 그런 비교가 중고등학교 돼야지 제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좀 다 같이 그런 공부에 과열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애들이 또 느껴서 점수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정서는 나중에 이게 쌓였을 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요 단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감정이. 그쵸. 네. 그 순간의 감정인 거죠. 우리 엄마는 뭐라고 전혀 안 해. 그러면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이? 일단 점수를 그렇게 낮게 받은 적도 없고, 그거를 굳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점수에 신경을 쓰고 있고, 엄마가 돌려서 말했지만 그것까지도 얘가 읽어서 자기의 그런 불안함을 표현하는 건가? 네, 다 맞죠. 근데 그것만으로 또 아이를 한정 지어도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까지 만약에 갖다 치면은, 너 불안해? 직접 대놓고 그걸 물어보는 거. 너 점수에 대해서 뭐 그런 마음이 있어? 뭐 이렇게 직접 물어보게 돼요. 미리 떠보고. 근데 아이들은 그러면은 술술 얘기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점점 크면서 또는 많은 아이들이 이미 그런 부분에 민감한 아이들은 엄마의 신호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애매한 거를 말했나? 이런 식으로 조금 경계를 해요. 그래서 안전한 대화는 사실 오픈형 대화죠. 뭐 마법의 단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지만 적용하는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읽어주는 거죠. 그랬구나. 그거는 생각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너가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빵점이어도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한 번 더 그거를 내 언어로 이렇게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주관이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진짜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뭔가 되게 마법의 단어가 맞는 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어주는 장면을 상상하니까 뭔가 더 내가 말하고 싶을 것 같은 아이로서 그런 느낌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한다,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때 무슨 생각이고 무슨 감정인 건지, 정말 마음이 편한 건지, 아니면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언급해요. 그러면은 역시 그것도 읽어서 그랬구나, 이제 이런 거를 몇 번 하면 너무 좋죠. 그럼 점점 구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뭔가 들어보고 싶다, 진짜 감정을 들어보고 싶다, 나의 어떤 주관을 빼고 포커스를 맞추는 질문은 그래서 어땠어죠. 이거는 역시 엄마마다 하는 말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뭐 어때? 뭐 이렇게 다양한 그 말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건 어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는 너무 미래로 가는 거예요. 좀 약간 바람직한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느낌, 결정을 해야 되는 느낌, 좀 부담이 되고, 그냥 자유로운 있는 그대로의 너의 마음이 그래서 어땠어? 이런 질문을 해주면은, 그거 아이가 만약에 감정을 얘기할 수도 있죠. 뭐 불안했어? 또는 생각,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할 것 같았어?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금 더 구체화가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어땠어고, 마지막으로 더 진행될 수 있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어떨 것 같아, 이거죠. 나중.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랑은 달라요. 바람직한 뭔가 나의 선택이나 그런 거를 제시하는 질문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시나리오를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미 있어요. 뭐 이 주제로 치면은 나중에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다가 뭐 엄마가 어떨 것 같아, 또는 내가 어떨 것 같아, 그 친구가 어떨 것 같아, 이제 거기까지만 가고 내 마음이 어땠어, 여기까지만 가도 사실 훌륭하지만, 이제 뭔가 잘 된다, 더 많은 걸 들어보고 싶다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애가 학원에서 숙제를 뭔가 안 해가지고 지금 당장 또 학원을 가야 돼.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결국 시간이 내서 못했어. 가기 전에 마음이 되게 짜증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은, 그렇구나, 하기 싫구나,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다가 어떨 것 같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이의 시나리오가 말은 안 했지만, 또 심지어 자기가 인식조차 못했지만 질문을 듣는 순간 상상이 돼요. 숙제를 안 해가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 상황도 빼고 그럼 어떨 다 것 빼는 같아? 거죠. 다 빼는 거죠. 그냥 예. 아이가 알아서 해서 가도. 최대한 다 빼는 게, 내가 엉뚱하게 숙제를 안 해서 학원 가서 얘가 선생님한테 혼날 생각하고 있구나까지 안 가야 돼요. 어떤 아이는 전혀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안 해서 엄마가 실망할 것 같아,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안 잡는 질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포커스를 안 잡고, 하지만 아이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고 생각이고, 또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상상이든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오늘 얘기랑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나 되게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훈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동에 집중하지 말고 가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훈육은 그냥 완전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울음을 멈춰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훈육법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감정을 다뤄주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단언해서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침범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더 고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부모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좋은 정서를 만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 망치지 않도록 최악을 막기 위해서 정서를, 너무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서 정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지만, 중요하니까 잘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죠. 좋은 느낌을 많이 주고 즐거움을 주고 뭐 편안하게 하고. 근데 정서 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있어요, 애 안에. 그때그때 감정이 있고, 근데 이 감정을 이렇게 인식을 못해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뭔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걱정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인식을 못할 뿐 여기는 있어요.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로서 너무 단기간에 얘가 그래서 공부를 할지 안 할지, 또는 행동이 바를지 아닐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그 질문을 못해요. 왜냐면은 자칫했다가 내가 너무 오픈형으로 많이 물어보고 막 했다가 막 들쑤셔놓는 느낌 들거든요. 얘가 지금 약간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 막 튀어나올까봐, 또는 하기 싫은 얘기 막 할까봐. 그러다가 보면 아이가 그런 얘기를 내가 물어보고, 그럼 당연히 또 공감해줘야 되니까, 공감하다가는 아이가 그 행동이 점점점 더 될까봐, 뭔가 이렇게 들쑤시는 느낌 될까봐 좀 우려하거든요. 오픈형 자체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마무리를 안 해야 돼요. 마무리를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게 부모거든요. 그럼 그래서 그러고서 점점점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포커스가 뭐냐면 공부 정서예요. 정서적인 부분을 아이가 너무 억압했다가 나중에 터져서 잠재력을 못 발휘하지 않도록 지금은 밭을 일구는 건데, 밭을 일구는 과정은 지금 막 뭔가
너 나중에 뭐 나올 거야. 이거를 알려주거나 뭔가 이렇게 미리 막 이렇게 끝까지 가서 막 아이한테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너의 마음이 이렇구나를 내가 최대한 이해하려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공감이라는 건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공감의 그 기준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너 지금 숙제하기 싫어. 싫구나, 싫겠다. 이게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 끝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그 싫은 거는 너무 기본인 거고 지금 왜 싫은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싫은지, 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싫은지, 이런 아이 마음 속에 많이 있는 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아이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걸 내가 듣고, 이거는 결론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느낌이 뭐냐면은 엄마가 결론 내지 않는다.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찝찝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엄마는 들어주는구나. 실제로 대화를 할 때 아이가 힘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떨 것 같아? 해서 아이가 나 그러면은 나중에 공부를 점점 못하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마무리를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뭔가 이제 좀 네, 찝찝하죠. 네네. 그 찝찝하다는 거 되게 중요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찝찝함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찝찝할까봐. 뭐 사실은 엄마가 찝찝한 거예요. 엄마가 찝찝하니까 아이가 찝찝할까봐지. 왜 찝찝한지를 그냥 흔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불안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잠재우지 않으면 찝찝해. 이게 커질까봐. 그래서 아이가 되게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될까봐. 또는 뭐 이걸 내가 해결을 못 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 같아서.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찝찝한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하는 게 안심시키기.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안심이 우선 안 되고요. 크면서 더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안심이 되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이미 초등학생만 돼도 안심 안 되죠. 왜냐면은 내 마음은 사실 두 개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애들도 하고 꿈도 있고, 예를 들어서 흔한 아이들이 거쳐가는 꿈 중에 하나가 수의사라고 쳐요. 동물 너무 좋고 하니까. 근데 수의사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걸 또 알게 돼요. 수의사 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데,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엄마가 쉽게 결론 내버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갈등을 공감 못 받는 느낌을 받아요. 되게 단순하게 이거를 취급해버리는 느낌. 많이 착각하는 거는, 대화라는 거는 목적을 가진 거다. 물론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착각해요. 대화를 하는 목적, 우리 아이와 내가 대화를 하는 목적은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또는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다.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행복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뭔가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은 입장에서 내가 대화라는 소스를 자꾸 제공하는 느낌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결론을 내줘야 되고 뭔가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초등학생 부터 이미 그래요. 중고등학생은 더더욱 그렇고, 부모한테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가 약간의 해결을 주는 순간 마음으로는 내 마음 공감 못 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 해결책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이미 유행하던 요즘 말,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빵을 사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울하다라는 그 내 마음을 부모가 알아주길 바라는 게 사실 아이들한테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 안 해줘도 그냥 내가 지금 이걸로 고민하고 있어, 이런 고민하고 있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를 부모가 계속 들어주는, 그게 사실은 대화의 목적이고, 이거는 관계의 측면에서의 대화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대화의 목적이 업무나 어떤 일처리나 뭐 비즈니스 이게 아니잖아요. 결과물을 뭐 형성하고 빡빡빡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들 착각을 하고, 대화의 목적은 그럴 땐 결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런 대화도 필요하다고. 물론 필요는 당연히 하죠. 지금은 정서적인 대화를 이런 대화는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지나치게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아무리 충분히 해도 이걸 놓칠 일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최대한 안 하고 이거에 집중을 해도 사실은 그게 부모의 마음에는 되게 불안해요. 뭔가 내가 아이를 좀 방치하는 것 같고 아무런 해결책을 안 주는 것 같고, 또는 아이가 나를 부모로서 의지하는데 내가 뭔가 답을 못 내려주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불안이 올라와요. 그래서 찝찝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정서적인 대화라는 거는 아이의 마음속으로 내가 끝까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쑥 들어갈 때 그걸 이미 많이 막는 나의 불안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끝까지 쑥 들어가면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공부하라는 얘기로 가야 되고 공부 시켜야 되고, 근데 내가 공부하기
싫은 마음 속으로 쑥 들어가고 아이의 불안 끝까지 쑥 들어가고 이런 걸 막 들어줘. 그리고 공감해줘. 거기서 끝나면은 그거는 부모 역할이 아니죠. 정서적인 대화일 수는 있지만 부모 역할이라는 건 행동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모 역할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갔으면은 행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 너무 배신을 주는 행위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다는 공부를 제시하면 이거는 좀 안 맞는 거야. 이런 식의 착각을 하는데 육아의 대원칙, 교육의 대원칙, 이 마음은 최대한 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행동은 그래도 하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통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제한이 돼요. 정서를 다루는 대화를 하고 행동에 대해서는 같이 해 나가야 되잖아요. 분리가 되는 게 좋을까요? 시간차를 두고? 시간차를 두고 분리하는 게 좋냐, 동시에 이루어지냐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고 여기서 좀 혼란이 많이 있었던 분들은 시간차를 두는 게 훨씬 유리해요. 갈피를 못 잡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이 시간차를 뒀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보통은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막 들어줘요. 그러면은 아이는 편한데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것도 있고요. 이거 해결 측면에서의 그런 저는 계속 그쪽으로만 그런 성향이시니까. 네. 근데 반대 성향이신 분들은 감정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우리 애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너무 불안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미안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압도돼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최소한 내일이면 어쨌든 감정이 좀 이거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걸 하면 좋지만 그래서 시간차를 두는 게 좋은 거지. 사실은 이게 좀 익숙해지고 내가 듣는 거에 익숙해지고 거기서 크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뭐 바로 해도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은 시간차를 두는 게 분리가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리라는 게 자칫 오해하면은 이거는 이쪽 모드인 거고 이거는 이쪽 모드인 거여서 내 모드가 이쪽 공감 모드일 때는 가르치면 안 돼. 또는 가르침 모드일 때는 공감하면 안 돼. 이렇게 오해할까봐 분리하는 게 우선 유리할 수 있다를 설명드린 거지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 부모 역할이죠, 항상. 공부를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숙제를 하도록 이끌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주면 좋을까요? 바라는 지점이 내가 지금 공감을 충분히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숙제하자. 이런 어떤 행동 쪽으로 가는 부분으로 대화를 이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숙제하자, 공부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아이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고 밀리면 나중에 공부 더 힘들고 공부 안 시키면 나중에 부모 더 원망하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당장에 오늘 공감하고 오늘 바뀌고 이거를 기대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고요. 특히나 정서적인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었을 때 아이와 엄마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타이밍일 때는 기대치를 확 낮춰야 돼요. 물론 말은 해야 돼요. 말은 하고 보상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책상에 앉게끔 또는 여기까지 하게끔 지도는 해야 되지만 자칫 오늘 내가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할 말이 많아요, 생각보다. 아이가 공부하기 전에도 할 말이 많고요. 공부하다가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문제 하나를 보다가도 내가 막힐 때 짜증나는 애도 있고 뭐 우는 애도 있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애도 있고 책 덮는 애도 있고 다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내야 되는데 얘가 안 끝내는 거에만 자꾸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도 사실은 할 얘기가 많고 그래서 정서 대화라는 거는 이쪽으로 자꾸 이끌게끔 소스를 주는 거를 제가 계속 깊게 설명을 하는 책을 쓴 거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을 다룬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이 안 중요하고 뭐 요거만 하면 이게 알아서 잘 되고 해서 안 쓴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정보도 많고 노력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진짜 중요합니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책을 썼고 오늘도 이 얘기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건데 오히려 공부 정서라고 했을 때는 이쪽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아이가 편안하게 하는 방식? 이런 거를 마치 공부 정서로 많이 이제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사실은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쵸. 다를 수 있기 그쵸. 때문에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공부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부를 좀 더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그 성취감 주는 이쪽으로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긍정적인 쪽으로 뭔가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은 느낌이죠.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게 이제 따루가 사실은 아니에요.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이쪽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이걸 잘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요게 바탕이 되면 이게 이렇게 저절로 가는 게 되게 많고 자연스럽게 가는 게 많고 부모가 의도해도 그 의도대로 되는 게 많은데 이거 없이 이것만 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가요. 부작용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저는 이제 진료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정서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거면서 좋은 거 나쁜 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다. 감정들이 그 순간순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모여서 이제 시간이 쌓이면서 이루어지는 흐름이 생긴 거다. 그래서 나는 그 흐름을 이렇게 옆에서 읽어주는 부모 역할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읽는 방법들을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거고, 이게 됐었을 때 이걸 하더라도 부작용 없이 또는 긴 호흡으로 또는 자기주도적으로 더 이렇게 편안한 감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안정적인 정서라는 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냐면은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게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이득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식은 했는데 주변에서 그걸 이해를 안 해주면 또 힘들고, 근데 그걸 이해해주는 존재가 있구나, 이거는 이제 안전감이 들죠. 나를 알고 근데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내 편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안전한 느낌이 어떤 감정의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 안전감이 획득돼야지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당연히 불안은 해요. 시험 앞두거나 뭐 할 게 많거나 새로운 거 배우거나. 근데 너무 압도돼서 도망가거나 또는 막 피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화가 나서 막 뒤집어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 감정을 내가 조절하면서 쭉 가게 되는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 흐름을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감정이라는 걸 자기가 매 순간순간 인식하게끔 도와주고, 또는 그걸 내가 그거구나 판단 없이 굉장히 폭넓게 수용적인 느낌을 줄 때 아이가 경험해요. 아, 내 감정이 이런 거구나, 또 이런 감정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감될 수 있을 만한 거구나. 좋은 감정이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준비하면서 느끼는 성취 쪽이나 어떤 자부심이나 즐거움 쪽이든 아니면은 공부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괴로움, 뭔가 인내심을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든 다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가 느끼는 괴로움이나 어떤 자괴감이나 나는 이거를 느낄 수도 있고 이거를 느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데 이게 다 괜찮구나. 이런 경험을 자꾸 해야지 나중에 진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은 감정에 압도될 때 그거를 처리를 스스로 하게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하면 겉으로는 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스스로 감정도 처리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랬구나. 이게 되게 식상한 말 같은데 너무 식상해 보이죠? 근데 너무 오늘 새롭게 우리 선생님 덕분에 해석이 더 되고, 부모님들이 많이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공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때로는 뭐 공감하지 마라. 정말 위험한 말이네요. 그랬구나는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그랬구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내담자와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무 말 안 하기예요. 그랬군요. 요거를 할 때도 있지만 이 말은 사실은 그 분위기에 맞춰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태도예요. 태도. 그랬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요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고, 내가 있는 그대로 이거를 그냥 받아들였다, 딴 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 정도의 느낌만 주는 반사인 거예요.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거 해석 없이 그냥 그대로 한 발짝 더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땠어도 사실은 뉘앙스 차이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땠는지를 내가 궁금하다, 그냥 내가 어떤 나의 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궁금하다, 또는 너가 딴 생각할까봐 궁금하다, 이런 궁금하다가 아니라 그냥 너의 마음이 더 있을 거다, 그거를 그냥 나는 듣고 있는 거다, 그냥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힘이 된다. 정서적인 부분에 상담도 사실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게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게 됐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옆에서 내 편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은 너무너무 이게 효과가 커요. 어른들도 효과가 있는데 초등학생, 뭐 미취학 너무너무 효과가 커요. 자기의 정서적인 이 흐름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입장에서 감정 조절하고 나의 감정에서 압도되거나 그거에서 행동을 막 이상하게 하면서 내가 조절 안 되는 느낌을 가지면서 자존감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컨트롤하는 느낌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그 느낌으로 가는데 너무 중요하고, 그냥 과정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피드백을 경험해 보면은 되게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세요. 1단계도 못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단계를 해보니까 이 차원이 다른 느낌, 그다음에 3단계까지 가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미처 몰랐다, 이런 느낌까지도 가고, 과정 자체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모와 깊이 있게 이제 정서를 다루는 그런 대화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공부가 필요한 때 뭔가 목표가 생기고 했을 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잘하고 싶은, 그때 아이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럴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정서적인 이런 소통이
반복될수록 내가 스스로 정서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나는 공부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 하는 동안에는 공부 안 시켜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항상 기본적인 전제사항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칫하면은 이거 안 중요하고 이것만 중요하다가 될까봐. 네, 공부를 누가 봐도 잘한다 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공부에 대한 정서가 긍정적이라고 느껴지시는지. 전혀 아니죠. 전혀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극과 극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정서가 형편없어요.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럼 강압적으로 해서 쭉쭉쭉 대학까지 만들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진료실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저한테? 이때 와요, 이제. 20대 또는 30대. 지금 삶의 목적이 없고 또는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고 결혼조차도 왜 하는지 모르겠고 또 이미 기혼인 경우에는 내가 왜 결혼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내 삶이 뭐 무의미한 것 같고 이런 되게 공허한 느낌을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정서적인 부분들이 안 돼서 뒤늦게 그런 공허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주면서 얘기를 듣고 이제 이자가를 하다 보면은 참 신기하게 이때 얘기를 해요. 학원 얘기 진짜 많아요. 학원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학원이 좋냐 어떤 학원이 안 좋냐 이게 아니라 부모가 생각보다 아이가 경험한 그 정서를 몰라요. 근데 그거를 놓치면 나중에 되게 몇십 년 동안 이게 계속 발목을 잡는다. 슬프네요. 부모는 네. 그 좋은 직업을 갖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쵸. 큰 착각이고 그게 결국에는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학원 얘기만 드렸지만 학원 아니고도 많아요. 그냥 우리들이 다 어렸을 때 하는 한글 배우고 구구단 배우고 학교 전에 배우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미 똑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해요. 아이가 이미 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고 네, 이제 그쵸.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들이 뭐부터 실천하면 좋을지. 저는 이런 경우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급한 한계를 정해놓은 시간 상황에서 내가 이걸 처리하고 싶은 그게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2라고 치고 고3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시켜야 된다. 아니에요. 이걸 해야 돼요. 뒤늦게지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사춘기고 뭔가 청소년이고 하면은 정말 독립을 향해 나아가고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 말은 다 거부하고 이제 그렇다고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원래부터 있었지만 결핍됐던 마음이 있어요. 의존하고 싶고 그런 욕구. 부모가 내 편이면 좋겠은 그 욕구. 근데 이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1년 안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하면서 이걸 같이 하는 걸 하고 그거는 최소한 1, 2년 이상 걸리죠. 인생이라는 거는 고3만이 인생이 아니고 진짜로 나중에 뭐 20대 중반에 또는 후반에 30대에 제대로 또 자기 인생 가는 경우가 원래도 있었지만 요즘에 너무 많고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라는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하면은 또 반복돼요. 지금까지 내가 놓친 거를 그대로 또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공부와 관련된 실질적인 그런 상황 얘기들은 책에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도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다른 또 부모님들의 댓글이나 이런 반응들을 보고 궁금한 점들 다시 한번 모시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